자, 이번 시간에는 신호와 현상을 구분하라 이렇게 해서 그 경제지표 중에 어떤 신호를 알리는 경제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재반 여건의 현상을 분석하는 경제지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를 알리는 지표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매일 많은 경제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많은 경제 지표들을 다 분석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려면 판단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어 지표, 핵심 지표가 딱 움직였을 때 내가 어떻게 액션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표를 찾는다 그러면 자산 관리를 하거나 뭐 지표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무엇인가 했을 때 과연 확고한 믿음이나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어떤 그 시그널, 신호, 코어 지표가 액션을 했을 때 이 코어 지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재반 여건들을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상 분석 지표 역시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어 지표와 현상 지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상호 연관 관계가 있거나 이제 그 보정해 주는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요,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통계 중에 좀 중요하다고 인지되는 100가지 통계를 따로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100대 통계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이건 뭐 국내인데, 이거 말고 뭐 국외, 각국의 경제 지표들이 매일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경제 지표들이 분석 대상이란 뜻인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제 지표를 다 종합해서 분석한다면 굉장히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 또 우리가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투자의 대표 주자인 주식 같은 경우에 경기에 선행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정확한 예측도 중요하지만 좀 더 이른 시간에 예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 지표를 다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경제 지표 중에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발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어 지표, 그러니까 신호를 알리는 지표도 있고 또 현상 분석을 그러니까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지표들도 있는데 이런 지표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추려서 그런 핵심적인 지표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투자를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그 방식이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요, 여기 보면 광업 및 제조업 생산 지수하고 그 다음에 제품 출하 지수예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나오는데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는 변동성하고 이 제조업 생산과 출하 지수가 움직이는 변동성을 보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막는 것 같고 뭐 어떨 땐 추세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여기를 보면 얘는 이렇게 위로 확 떴다 내려갔는데 얘는 안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거 생산과 제품 출하 지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제 지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공통점이 있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횡보한 부분 크게 이제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이면서 횡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얘가 그 생산의 제조하고 출하 부분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가 시장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주가가 급락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요때는 이제 IMF 때입니다. 요때가 IT 버블 때고 요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생산 출하가 올라가다가 증가하다가 혹 떨어졌다는 얘기는 경제가 안 좋았다는 뜻이겠죠. 경제가 안 좋았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뭐죠? 주가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보면 IT 버블 때 주가는 확 붕괴가 됐는데 생산 지표, 생산과 출하 지표는 과거의 추세 이 두 시점의 추세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아요. 변동률이. 그러면 이게 이 상관관계 항상 동질성을 가지는 건 아니구나. 주가 지수하고 이렇게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렇게 크게 떨어질 때 생산 출하가 내려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생산 출하가 준다는 게 경기 사이클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현상 분석은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주가가 크게 붕괴된다고 해서, 아니, 바꿔 생각해 보면 생산 출하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생산 출하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주가 지수가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저는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분,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이 부분 IMF 때입니다. 잘 보시면 주가도 급락했고 생산 출하 지수도 상승세가 꺾여서 확 내려갔어요. 그런데 생산 출하 지수가 떨어지던 게 멈추고 급격히 반등할 때 주가 지수도 역시 급격히 반등을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볼까요? 상승하던 추세가 상당히 그 IMF 때보다 더 크게 급락을 했어요. 주가도 따라서 급락을 했죠. 근데 V넥을 치면서 생산 출하 지수가 꺾여서 올라오니까 그 시기에 주가 지수도 꺾여서 올라왔죠. 그러면 생산 지수, 출하 지수는 언제 쓸 수 있는가? 정리를 해보면 생산 지수와 출하 지수는 생산 출하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 지수가 붕괴 안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바보 같은 거다. 그러니까 생산 출하 지수의 움직임과 주가의 하락은 상관관계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알아야 되고, 다만 이 주가도 급락이 만들어지고 생산 출하도 급락이 만들어지는 경우 생산 출하 지수가 급락을 멈추고 반등해서 올라오면 주가 지수도 바닥에서 반등해서 올라오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생산지수와 출하지수가 어떤 시점엔 시그널로 쓸 수도 있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그냥 상황이 어때? 경기가 어떤 상황이야? 라고 그냥 재반 여건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다른 지표를. 자, 이 차트는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 종합직 주가지수를 믹싱해 놓은 차트인데, 잘 상관관계가 없다가 90년대를 들어서서 보시면 약간 후행하긴 하지만 선행지수가 종합주가지수하고 동질성을 좀 가집니다. 그죠? 이 동질성이 여기까지는 맞춰졌다가 이 이후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옆으로 기는데 주가지수는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선행지수가 먼저 정점을 치고 주가가 정점을 따라오면서 동질성을 보이다가 반등할 때 또 동질성을 보였죠. 그 뒤에 또 이질감이 보이다가 다시 17년도 정점 부근에서 이때도 역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먼저 정점을 치고 주가가 따라 내려오는 어떤 동질성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거 역시 잘 생각해 보면 앞에서 봤던 우리가 그 생산 출하지수하고 비슷한 성향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거나 혹은 급격하게 내려갔을 때 뭐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그럴 때는 주가지수하고 일치하진 않지만 약간 후행하는 패턴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보일 수도 있고 선행하는 패턴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점이. 그런데 잘 보시면 이제 이 뒤에 요 시기를 보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변동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낮아졌죠. 낮아진 상황 하에서는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움직임의 상관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같은 경우에는 급등과 급락이 됐을 때 주가지수와 방향성의 상관관계가 높다. 그런데 그 상관관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그 변동성이 작아지면 종합주가지수와는 상관관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을 때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시그널로, 주식시장의 시그널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변동성이 작아졌을 때는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이제 미래의 경기를 예측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작아졌으니까 향후에 좀 미약한 경기의 성장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
혹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직 선행지수 수렴력치가 미약하긴 하지만 급격하게 떨어지는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지수가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다만 급락은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냥 현상 분석만 할 수 있는 지표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지표를 알아봤는데요. 재고 출하와 관련된 이제 생산과 재고와 관련된 지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관련된 이 두 가지 지표를 각각 봤는데, 이런 지표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그러니까 시그널로 매번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지표들도 있고,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떨 때는 시그널로, 어떨 때는 현상 분석으로 해석되는 지표도 있고, 어떤 거는 시그널로는 쓸 수 없지만 뭐 현상 분석으로 쓰는 데는 상당히 용이한 그런 지표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잘 분석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지표를 잘 여러분들이 추려서 가지고 계시면 그때그때 가장 정확한 예측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활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와 관련된 지표하고 현상 분석과 관련된 지표를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경제 지표 중에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신호를 알려주는 지표,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분석해서 신호 지표가 얘기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심리적 바탕을 만들어주는 이제 현상 분석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제 어떤 지표는 신호 지표만 나타내고 어떤 지표는 현상 분석 지표만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특정 지표는 상황에 따라서 신호 지표로 혹은 현상 분석 지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상당히 많은 경제 지표들이 쏟아지는데 그 모든 지표를 다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핵심적인 분석 지표들을 알고 있으면서 그때그때마다 그 핵심 분석 지표에 집중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